네, 얼마 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발사 후 발사탑으로 다시 돌아온 이 대형 로켓을 젓가락 로봇팔이 다시 붙잡는 데 성공한 거죠. 전무후무한 기술력을 선보인 곳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온 머스크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한 순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몰랐던 이야기에 더해선 인간 일론 머스크의 우주를 향한 여정의 시작과 그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교수님, 지금 사진이 하나 뜨는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 건가요? 예, 일론의 우주를 향한 꿈의 예. 시작을 알아보기 전에서 얘들이 과연 누군가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네.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입니다. 예. 근데 시청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예. 그 고국이고 고향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냈고요. 네. 거기서 상당히 그 부잣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또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남아공에서 캐나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어린 시절을 거친 건데 예. 이독실 칼럼니스트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요. 네. 어린 나이에 동생이 좀 어두워서 좀 무서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네, 그래서 네. 어두운 것뿐이야 라고 이제 이성적인 조언을 했다고 해요. 네. 저는 듣고 나서 괜찮은 조언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네. 어떤 단순히 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두움에 뭔가 숨어 있을까 봐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네. 나한테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실이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언으로 했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네. 어떤 어린 시절이었고 어떤 어린 아이였을까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을 공포로 보지 않고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라는 과학적 사고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학창 시절은 그 두 가지가 혼용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부분들이 강한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A를 받았다라는 네. 겁니다. 제가 받아보지 못한 A인데 수학에서 A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이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동생이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네. 이 두려움에 대한 것도 그 일론 머스크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몽상에 빠졌다라는 것이 그 이제 선생님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학생 기록부예요? 학생 기록부에. 그러니까 예. 한때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몽상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꿈을 키운다라든지 네.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일론 머스크를 만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학습 형태가 우리나라 학습 형태와 좀 비슷했던 거죠. 튀는 걸 싫어하는 형태.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학생 시절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라고 봤는데 그 속에서 튀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논리적이면서도 몽상가적인 그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평론가님,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굉장히 비범한데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인정받고 같이 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보통 이런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학교와 지역 도서관을 다니면서 특별히 SF 섹션은 전부 다 섭렵을 하고 책이 더 없냐. 공상과학 그쪽으로. 섹션을. 맞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책들을 계속 요구했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로버트 하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책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것도 공상과학
맞습니다. 예. 근데 내용은 달에 범죄자를 보내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범죄자를 보내서 건설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보고 너무너무 또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SF,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수님, 이쯤에서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6번째 아들 지금 이제 안고 있는데요. 6번째 네.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굉장히 지금 칸이 넓은 거 보니까 아들 이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예. 자신의 꿈과 그다음에 아이가 갔으면 하는 방향 네. 이것을 조합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답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 예, 그 답을 말씀 보면 일단 먼저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여주셔야 저게 얘기가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주시면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이름을 저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프로에서 이제 풀었는데 어떻게 저게 읽냐면- 이름이라고요? 예, 저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글자 좀 말씀드리면 네. X는 그냥 말 그대로 X입니다. 그다음에 A와 E를 섞은 것 같은 것이 이제 애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크엔젤 12 네.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네. 아들이 장수하라고 김수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네, 네.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부를까요? 예, 저걸 뭐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나중에 뭐라고 하나 이제 애칭을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부모지만 부모 욕심을 자식한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받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엉뚱하고 공상과학을 좋아했던 모습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는 듯한 네. 모습인데 근데 아까 사진이 잠깐 언뜻 나왔는데 보면은 티셔츠에 오큐파이 마스라는 티셔츠를 아까 아들 안고 있는 사진에서도 입고 있고 지금 또 화면에서도 보면은 저 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저 때도 또 저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제 맞춰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화성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제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보았던 게 우주 공상 과학 소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5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읽었었던 거 그리고 접했던 게 우주에 대한 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즘 애들이 공룡 좋아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연출된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네.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 한 가지 목적 나의 목적은 오로지 화성에 대한 관심이다. 화성이다. 예, 네.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목표가 화성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죠? 화성에 뭐가 있길래요? 예, 그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이 화성에 인간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식민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2050년에 네. 인간 100만 명을 넘는 네. 그런 많은 인간들을 화성에 이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쌓아서 착착착착 계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 계획의 일부로 화성 탐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머스크의 꿈이군요. 인간을 예, 예.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킨다. 예, 예. 이게 꿈인데 그런데 칼럼니스트님 왜 하필 화성입니까? 뭐 달도 있고 가깝게로 따지면은 달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달은 금방 가죠. 네. 3일이면 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좀 멀어서 나사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유인 기술로 화성을 왕복하고 뭐 화성 표면 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일단 더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달과 화성의 차이는 화성은 다른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계 네.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위성인 거잖아요. 또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사실 뭘 원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나사도 달에다가 기지를 짓고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행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예 달에다 기지를 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화성으로 가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지금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뭐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해저이말이라는 소설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현재 현실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관련 영화를 많이 봤어요. 물론 미국 영화지만 화성에 이제 고립됐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화성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와 관련된 또 영화들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화 소재가 화성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상과학 같은 경우 지금은 공상과학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경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꼭 화성을 저는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노력이 우리 인류사에 끼치는 영향력,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다양한 어떤 직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론 머스크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고 화성에 대한 노력들이 결국은 가던 못 가던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인류의 유산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뜻 아까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판적인 논조로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네. 보면은 저 중년의 위기 스토리 아니냐라는 게 저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게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중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감추고 싶어요. 중년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여성이건 남성이건 변화가 올 시기니까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푸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돈이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의 우울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우울증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네. 그게 거기에 수많은 고용과 어떤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도모가 된다라면 정말로 필요한 거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그 내 돈을 쌓고 막 있는 것보다는 저걸 통해서 계속 시도하고 고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비판한 분이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칼럼니스트.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그런 화성 이주 계획은 어쨌든 착착착착 빌드업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원래는 SF를 예.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면 그냥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소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SF를 항상 공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그 공상이었던 거를 현실 가능하게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단순히 뭐 발사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느냐, 스페이스X 직원들이 화성에 이제 돔 형태의 주거지 건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주복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를 만든다는 건 2세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소지가 처음에 이제 주민등록을 할 때 거의 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번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네. 그냥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감도까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로켓을 일종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네. 활용을 해서 식물, 동물도 운반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화성에 온실을 건설해서 직접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닫힌 사회로서 이렇게 닫힌 어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식량 재배하는 내용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스페이스 X랑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주 발사가 이제 주 목적이죠.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화성과 연계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음모론도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든 것이 화성 이주에 한번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이 이제 방탄 기능도 있고 예. 굉장히 하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만 미국 경찰이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방탄 기능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네. 그것도 하나의 화성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X라고 불리는 과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화성에 있는 시민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 이제 그 보링 컴퍼니라고 굴착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화성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 모아보면 정말 하나의 그 일론 머스크 산하에 있는 기업들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된다라면 당장 지금 화성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따지면 복잡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생애부터 해서 이제 화성을 점령하겠다,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꿈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X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의 창립 계기가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So I actually went to Russia 3 times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because that was the best deal. And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2000,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2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 And that was 10 years ago, I guess. So they thought I was crazy, but I did have money, so that was okay. 이 칼럼니스트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네.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 내용을 언급한 거죠? 러시아로 갔던 이유가 네. 사실 ICBM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러 간 거예요. 북한에서 쏘는 그 ICBM. 맞습니다. 뭐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로켓을 만들다면서. 그런데 지구본상에서 보면요, 네. 우리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연결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과정을 어떻게 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보면요, 당연히 우주로 갖다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ICBM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로켓 기술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그냥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ICBM은 당연히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재진입이라고 하는데 그 재진입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역으로, 역공학으로 분해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네. 그 로켓이 뭐였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R7 로켓이었고요. 네.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이 바로 벵가드 위성을 쏘려고 벵가드 로켓을 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실패를 한 다음에 안 되겠다. 네.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레드스톤 미사일을 가지고 그거는 네. 바로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V2 미사일의 바로 그 V2 로켓의 바로 후예 같은 겁니다. 네. 이 미사일을 가지고 익스플로러 1호를 처음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모두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유사성이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가서 내가 이걸 사올 수만 있으면 한번 받아보자. 맞습니다. 네. 그거 좋나요, 교수님? 예, 그- 러시아가 안 줬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좋았죠. 네. 예, 그래서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생각이지만 머스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네. 포기는 그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위이고 네. 기업가라면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신념으로 삼았던 합니다. 예. 그럼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나요? 예. 그래서 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로켓 단가를 줄일 수 있을까? 네. 그 비용을 계속 계산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왔을 텐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그 상황에서도 앞날을 구상하면서 면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점, 이 점이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를 일궈낸 어떤 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결국에 러시아로부터 퇴짜를 맞았지만 내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린 거네요.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차 소장님, 그런데 이 스페이스 X 어쨌거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남다른 기업이라면서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회사 자체가 남다른 기업입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 들어가는 원재료 대비해서 특별하게 이제 그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네. 싸니까 그걸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노력 끝에 스페이스X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퀴즈가 예, 관련해서 준비되고요. 퀴즈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칼럼니스트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는 ICBM 기술이 있습니다만 네. 저기 스페이스X를 혼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스페이스X를 만들려고 하면 특별한 인재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호하는 네. 스페이스X에 맞는 인재상은 5글자다. 5글자.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너드남이라는 우리나라 용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너드남. 예,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의 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솔로 공대남입니다. 솔로 공대남.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스페이스X라는 것이 이제 지금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네. 좀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서 너드남이라고 얘기를 한 이미지가 요즘 예. 이제 불리는 이미지가
정말 이제 공대에서 이제 공부만 할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는 이제 오직 그것만 하는 그런 건데 한편 이게 이제 필요한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개발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좀 세고요. 네. 스페이스X가 어디서 발사되냐면 마샬 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습한 지역이고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랑 동떨어져 있는 데서 혼자 오롯이 정말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해서 발사를 시켜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내가 뭐 시간을 좀 즐긴다라든지 아니면 그 일과 여가를 즐긴다라든지 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줘가지고 네. 성공했을 경우에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스톡 옵션 제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보상이 크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보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인 스톡 옵션까지 주면서 네. 일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교수님 사실 저 정도의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기업이면은 선뜻 버티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버텨낸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살인적인 네. 강도의 노동이었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이 기업을 띄울 때 일론 머스크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애플이나 어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연봉이 맞춰줄 수 없다. 네. 훨씬 낮게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같이 가자. 이런 식의 그 멘트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지원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성의 그 소유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그 말에 젊은 지원자들이 완전히 매료가 호패 돼요. 넘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지원하지 않고 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스페이스의 힘이 X의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졌죠. 이게 스페이스X가 2002년 5월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10년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70억 달러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원 정도 가치가 있고 250조 예. 어마어마한. 여기 직원만 13,000명입니다. 아, 그래요? 솔로 공대남 애들이 13,0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 여기서 나타낸 단기적인 지금까지 성과를 놓고 본다라면 네. 나사가 그 이제 달 탐사를 멈췄었는데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메테스 계획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 수가 지금까지 네. 42,000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사한,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네. 전 세계가 발사한 것의 4배를 벌써 발사를 했어요. 그래요? 이럴 정도로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꼭 화성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좌표를 찍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스페이스X는 화성을 가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고를 나왔으니까 거기 다 이제 과학도였던 네. 사람들이 모여 과학에 있는 관심이 거예요. 많으신 분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 40대 아저씨가 됐는데 얼마 전에 네. 그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이 이제 착륙을 말하자면 예. 제대로 역추진해서 하는 걸 보면서 다들 감탄을 하고 그 단톡방에 또 이야기를 나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젓가락 잡기 기술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설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저는 솔로 공대란 말씀하실 때 확 공감이 갔던 게 네.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내 손으로 정말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과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학도 입장에서 저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장면을 봤을 때 저게 어느 정도의 성과입니까? 그냥 공상이었던 것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예. 보면은 그냥 설레는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는 순간 저도 설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설레면서 원래 나사라고 하는 것이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나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 저기 뭐 견학이라도 가보고 싶어. 거기 네. 일할 수 있으면 꿈이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사가 스페이스X의 고객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이젠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항상 내가 쫓던 꿈을 누군가 대신 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로켓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저게 뭐 얼마나 과학적으로 좋길래 이게 그 기술이 얼마나 진일보한 거길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뭐 달에 갔었던 세턴 로켓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1단, 2단, 3단 다 버려버립니다.
한 번 쏘면 버려요? 한 번 쓰면 버립니다. 이 쓰고 난 것들이 잔해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부 다 불타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그 사람이 탈고 있는 그 차량선의 모듈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재진입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도 훼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 기술은요. 1단 로켓 자체를 적절한 수준까지만 올려주고 다시 회수하는데 역추진으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이것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대량의 물건들을 좀 옮기거나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네, 결국에는 저게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인 거네요. 네, 어쨌든 화성을 점령하겠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오시죠. This is really about, say, minimizing existential risk for civilization as a whole, and then having an exciting future that you can look forward to. 이 칼럼니스트, 뭐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네. 다른 하나의 기지는 될 수 있어도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화성은 사실 거기에 얼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미래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통 한 500만 년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인류 전체가 멸종할 만한 그러니까 유인원들이 멸종할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업으로서 지구에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게 기지를 건설해야지만 인류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성이 아닌 다른 곳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화성에 살 수 없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쉽 면에서 프로젝트를 뭐 그냥 폐기해야 되나요? 지금 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네, 네. 건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견인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바꾸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ICBM 기술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ICBM 같은 로켓을 한 번 쏘는 때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안전해지고 재활용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여행의 수단,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례로 만약에 우리가 로켓을 타고 미국으로 놀러 간다라고 하면 30분에서 40분만 있으면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 기술이 만약에 화성에 가서 거주하는 게 어려진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극지에 살게 되거나 아니면 심해에 살거나 이런 식으로 주거 모듈 같은 것에도 응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통신기술 앞으로의 발전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경쟁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있어서. 예. 네, 초반에 이제 이런 로켓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네. 아마존의 창립자가 개인적으로 또 만든 겁니다. 네. 당연히 두 분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주 관광, 화성 탐사 이제 같이 하자 하면서 아이디어도 주고 받았었는데 그 나사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달 착륙선 제조 업체로 스페이스X만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같이 경쟁이었고 사실 일부분에서는 블루 오리진이 또 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로켓이 이 부분은 더 유리해. 우리 로켓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어 하면서 아웅다웅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치는 두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스페이스X는 좀 압도적입니다. 예. 규모의 경제까지 있고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도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가 꼭 공룡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또 프롭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예 화성에다가 이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인공위성 쪽을 더 사용한다든가 통신 기술을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좀 달 쪽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연구 위성을 쏘는데 더 집중하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개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 네. 이게 기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나사 입장에서도 둘을 다 아우르는 것보다 오히려 따로따로 띄워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화성, 그다음에 이제 위성과 같은 것들인데 네.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우주로 나간다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가 같습니다만 서로 좀 추구하는 방법.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화성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노력을 할 것이지만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일론 머스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예. 일론 머스크의 이제 화성 점령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일론 머스크보다 가장 놀랐던 것이요. 네.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들은 옛날에 국가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옛날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 같은 초거대 열강이 우주를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냉전이 끝나고 21세기에는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 네. 기업가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실현하고 옛날에 그 국가가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실현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 그리고 우주 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거든요. 퀴즈 띄워주시죠. 네, 스페이스 X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땡땡땡땡땡이다. 그래서 퀴즈를 내주신 차승님 제외하고 두 패널 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솔로 공대남. 네, 솔로 공대남 정답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